청와대를 찾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JSA에서 귀순 북한군 병사를 구조해낸 장병들과 함께 초청해 격려한 겁니다. 빠르게 북한 병사를 구송함으로써 목숨을 구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국종 교수님은 북한군 그렇게 많은 중상을 입었는데도 목숨을 구하는 아주 기적 같은 일을 해내셨습니다. 3호 주얼리호 석혜균 선장을 구한 공로로 명예 해군 수령이 된 이 교수는 제복 차림으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저희 모두는 한때 현역 군인이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 사시가 발생하면 다 군인일 겁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외상센터가 환자의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치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오늘 내년도 권역외상센터 지원 예산을 612억 원으로 늘리는 데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예산안 액수보다 212억 원이 오히려 늘어난 액수입니다. 당초 복지부는 올해보다 39억 원을 줄여 예산을 신청했지만 여야가 외상센터 관련 여론을 의식해 대규모 증액에 합의한 겁니다. 검찰이 오늘 서울 논현동의 인테리어 건설업체 A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2010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사적으로 사용한 펜트하우스의 개조 공사를 담당한 업체입니다. 검찰은 당시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습니다. A사가 국정원에서 공사 비용으로 받은 돈은 10억 원입니다. 바닥과 벽지, 타일 등 내장재와 가구 등이 최고급으로 꾸며졌고 1층부터 18층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도 새로 설치됐습니다. 검찰은 최근 원 전 원장이 A사를 지목해서 계약하도록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18층 823제곱미터 펜트하우스 수리공사 과정 대부분은 원 전 원장의 부인 이모 씨가 일일이 관여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A사 대표를 소환해 펜트하우스 공사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홈앤쇼핑 재무팀 A씨의 인사기록입니다. 추천인에 법무법인 바른의 이인규 변호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고모부라고 돼 있습니다. A씨가 경력직으로 입사한 2011년 8월은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홈앤쇼핑 사회이사로 있을 때였습니다. 이 전 중수부장과 강남훈 홈앤쇼핑 대표는 고교 동창입니다. 홈앤쇼핑 측은 2달 전 국정감사에서 인사청탁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인규 변호사가 그 직원 채용에 대해서 부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부탁이 아니라 격리 직원이 마침 빠져나가가지고. 경찰은 어제 서울 마곡동 홈앤쇼핑 본사를 압수수색해 채용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이 전 중수부장뿐만 아니라 다른 인사 추천자들의 명단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함께 채용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한 뒤 이 전 중수부장 조사 여부와 소환 시기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난 2009년 4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지휘한 이 전 중수부장은 이른바 논두렁시계 사건과 관련해 해외 도피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희 삼성 회장의 국내 차명 계좌 말고 해외에 또 다른 은닉 계좌가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고리인 삼성생명 대주주 자격을 잃을 수도 있는 사안이라서 파장이 커질 걸로 보이는데요. 삼성은 회장의 개인 문제라서 회사는 잘 알지 못한다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 보고 너무 속상했어요, 진짜. 제가 그 김용철 변호사가 쓴 삼성을 생각한다 그 책 있죠. 네. 3번을 읽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읽었던 게 한 4년 전인가 3년 전인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각이 안 나. 나쁜 짓을 진짜 많이 한 게 진짜 김용철 변호사가 너무 속속들이 다 자세하게 써주셨는데 저도 이렇게 삼성 그 불매 운동에 대한 어떤 의지가 약해진다고 느낄 때마다 한 번씩 꺼내서 읽어봤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급하게 몇 개 찾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해외 은닉 계좌라고 하잖아요. 그 해외 은닉 계좌를 어떤 방법으로 만드느냐 하는 거죠. 그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네. 그게 그러니까 해외 지사 정도를 만들 수 있는 자금력은 있어야 돼요. 아하. 그러니까 그 허수로 수출을 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안 되겠네. 보통 삼성은 백색 가전이 유명하잖아요. 네. 그리고 휴대폰도 유명하고. 근데 휴대폰은 해외에서 생산해서 해외에서 바로 팔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것만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파는 거지 글로벌 판매하는 건 다
그 해외에서 판매해서 바로 팔아요. 근데 그러니까 거기서는 비자금 만들기가 힘들어. 근데 백색 가전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가지고 직접 수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프랑스나 스페인이나 이런 데 이제 실수요가 많은 데는 장난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뭐 라트비아나 루마니아나 이런 그 동구권 나라에 해외 지사를 하나 만드는 거죠. 출장 사무소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사무소가 거기에서 이제 다른 사람 명의로 지사를 만들어요. 그 법인을 만들어요. 그러면 그 지사와 그 회사가 그 수출입 계약을 맺고 이제 돈을 받잖아요. 거기에서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물건을 보낸다고 송장을 끊어줘요. 그러면은 돈이 두 군데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일종의 유령 회사죠. 유령 회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현금 수입 하나. 그리고 여기서 송장을 보냈다고 했을 때 그게 파손해서 보험 처리를 해요. 그러면 그 보험회사가 어디겠어요? 삼성생명? 삼성화재죠. 삼성화재에서 무역보험 이렇게 그 파손보험 있죠. 거기에서 또 다시 보상 현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해외 지사 계좌로 들어가면 이제 그 이후에 그 현금이 어디로 가는지는 김영철 변호사도 모르는 거죠. 보통 그런 방법도 많이 쓰고요. 그거는 조금 이제 복잡한 방법이기는 한데 쉬운 방법은 백색가전이나 이 반도체 쪽에서 컨테이너로 물건을 실어보내는데 송장에는 분명히 그 물건이에요. 그런데 내용물은 그 물건이 아니에요. 껍데기만 있는 거지. 예, 그런 경우도 많고. 예. 그렇게 하면 완벽하게 돈이 해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비자금으로. 그리고 그 우리나라 그 수출입은행 있죠. 수출입은행의 보증 프로그램을 악용하는 경우도 많죠. 그 수출입은행 보증 프로그램으로 유명했다가 한 방에 날려먹은 우리나라 그 사기로 유명해진 그 백색가전 회사도 하나 있었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 이건희 회장이 그러니까 그 삼성 직원이 이랬다죠. 이건희 회장 개인 재산 문제라서 나는 잘 모른다라고 했다죠. 근데 사실은 이건희 회장 자신이 잘 모를 거예요. 자기 그 현금으로 된 이런 비자금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대충 조 단위로는 파악하겠죠. 지금쯤 한 8조 정도 됐겠군. 내년이면 한 10조쯤? 이건희 회장이 지금 그걸 파악하고 있다고요? 저는 건강하다고 믿어요. 제대로 보니 그래 믿고 있잖아요. 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안이. 이거는 삼성생명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선긋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2015년 10월부터 6개월 동안 박근혜가 지하경제와 양성화를 명분으로 미신고 역외소득 재산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을 해요. 6개월만. 네. 그래서 이 안에 신고를 하면 조사포탈이라든지 뭐 이런 형사처벌을 하지 않겠다. 이런 조건을 걸고 하는데 그때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희가. 그때 신고한 금액이 2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납득이 됩니까? 이게 국세청에서 이런 그 미신고 역외소득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한 적도 없지만 그 국세청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번 했는데 그때 삼성이 들여온 돈이 2조 원이래요. 처벌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게 형사처벌은 면해줬어요. 형사처벌은 면해줬는데 박근혜 정부가 그건 뭐 지나간 거라 그걸 또 따지면 머리가 복잡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대한민국에 이런 법이 있습니다. 금융사 지배구조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32조에 보면 최대 주주의 자격심사 등의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여기서 금융회사의 최대 주주 중 최다 출자자 1인에 대하여 2년 주기 또는 금융회사의 보고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적격성 유지 조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해야 된다. 그게 어떤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따르면 이게 나와요. 조세포탈, 외국한 거래 신고 의무 위반 등 이런 것들은 신고를 해서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삼성생명 대주주 자격 상실하냐 이렇게 의문이 되는 건 역외소득 자진신고 제도 기간에 2조 원을 들여왔는데 네. 그 2조 원 이외에 추가로 은닉재산이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거 2조 원 들어온 거가 형사처벌은 면하지만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의하면 최대 주주의 자격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최대 주주의 자격 심사를 받으면 이 사람이 이렇게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그러면 자격을 박탈을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네. 그런데 그걸 안 했다는 거죠. 박근혜 정부에서. 그러면 이제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는 지분이 날아가는 거예요. 제대로건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최대 주주로 주식은 갖고 있는데 의결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야, 그러면 지금 그 홍라희 여사의 머릿속이 진짜 복잡하겠네요. 지금 이건희 회장하고는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상태고, 제드레고는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고. 그렇죠. 다른 다른 딸들은 지분이 그만큼 안 되고, 이재용만큼 큰 이해관계가 안 걸려 있고 하니까 자기가 뭐 어떤 판단을 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아마 최선의 판단은 그걸 겁니다. 이건희 회장이 사망해버려요. 사망 신고를 해버려. 그리고 상속을 받는 거예요. 아유, 돌아가신 분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돌아가시면 되잖아, 그 사이에. 이런 잔인한 사람을 봤나. 그래서 멀쩡하게 누워있는 사람을. 이게 우리 민법에는 이런 게 있어요. 법에는 뭐냐면 선의의 제3자라는 게 있거든요. 선의의 뭐요? 선의의 제3자. 뭐가 있냐면 당사자가 아닌 나 같은 사람. 그렇지. 착한 사람. 당사자. 당사자는요. 삼성생명과 그 다음에 이건희예요. 거기에서 최대 주주의 요건을 따져서 심사를 하는데 최대 주주가 사라져버렸어. 불법행위를 한 사람이. 그리고 상속을 받았어요. 이 상속받은 사람은 불법행위 한 적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그 지분 구조를 그대로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재용이 그대로 상속받고 상속세를 정확하게 내면 끝나는 거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삼성생명 이거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왜요? 그러면은 상속세를 몇 조 원 내야 돼요? 그러니까 상속세 때문에 지금 못 죽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조 원이면 1조 원. 말을 그렇게 험하게 해요. 못 돌아가시고 계시는 거지. 호흡기 못 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조 원이면 상속세가 1조 원이에요. 50% 그러니까 반띵. 50%니까. 그것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거를 1조 원을 상속세를 내고 삼성생명을 갖는 게 홍라인은 나아요. 훨씬 좋아. 이재용도. 그러면 조만간 이 환절기가 됐으니까 건강이 안 좋으신 분은 많이 돌아가시거든요. 감기로. 안타깝게. 감기가 와서 이게 폐렴으로 악화가 돼요. 연세 드신 분들은. 이게 저항력이 떨어지면. 왜 시나리오를 써주고 그래요? 삼성의료원에 우리가 조문은 가야겠죠. 왜요? 조문을 왜 가요? 육개장 먹으러? 육개장 먹으러. 예. 그거 안 줄 것 같은데? 삼성표 육개장. 그런 게 있어서 사실 뭐 이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쪽에 뭐 날고기는 변호사들이 다 붙어 있는데 모르겠어요. 뭐 그렇죠. 가르쳐 주는 거는 뭐 그냥 농담이었고요. 어찌됐든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가 걸리면 삼성생명의 지배권이 날아가게 생긴 상황이라 아무래도 삼성가에서는 뭔가 수순을 밟아서 이게 그냥 처벌받으면 안 되거든요. 삼성생명 완전히 소유권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용 씨는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감옥 안에서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이 복잡하겠지만 이 자기의 어떤 향후 전략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봐야겠네요. 원래 이재용은 자기 전략이 그거였잖아요. 삼성전자의 지배권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재산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럼요. 그걸 무리하다가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정유라한테 말 사주고 로비를 했던 이유도 결국에 목적은 삼성전자의 지배권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경영권 확보와 지배력 방어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맞아요. 지금 삼성생명 때문에 지금 그 중간 연결고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훼손될 위기에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어차피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한다는 건 어려워졌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어쨌거라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삼성전자를 못 먹기 때문에 나머지 것도 다 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자기가 어디까지 협조해서 어디까지 내 재산을 지킬지에 대해서 이재용이 똑바로 생각을 해야겠네요. 이재용 씨가 과연 뭐 모르겠어요. 이게 똑똑한 사람이니까. 이거는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라 진짜 본질적으로 어디까지가 내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철학적 고민을 할 수 있는 집안은 아니라고 보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재용이 그나마 좀 살만한 거는 그냥 1조 원 세금 내고요. 상속세. 그리고 적폐에 대한 이 박근혜와 관련된 모든 건 그냥 털어내고 다 불어요. 100% 그냥 불어내버리고 그리고 좀 편안하게 사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이재용은 그렇게 안 하겠죠. 1조를 세금을 내느니 9천억으로 변호사비가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해서 그렇죠. 끝까지 그 지키려고 할 사람들은 거예요. 자존심의 문제이기 네, 때문에 네. 졌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변호사비를 그렇게 들여서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만든 거야. 변호사만 논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변호사가 매 맞잖아요. 똑바로 안 한다고. 매 좀 맞으면 어때요? 9천억이라는데. 매 맞고도 할 말을 못 하죠. 그러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재용의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4년 9월 12일에도 청와대 안가에서 독대를 했다고 진술을 했는데요. 저는 그 마차님이 방금 말씀하신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발언에 대해 규탄합니다. 그럼 뭐라고 해야 되나요? 박근혜 씨라고 해주세요. 503이라고 하려다가 저의 사회적 지위와 미모를 생각했을 때 좀 자제했더니 네, 박근혜 씨와 사실은 이 부회장이 원래는 9월 12일에 만났다는 이 기록은 아예 처음에는 없었어요. 처음에는 2014년 9월 15일과 2015년 7월 25일 그리고 2016년 2월 15일 이렇게 총 3차례 독대를 한 것으로 인정이 되어 왔었는데 여기까지가 1심 판결이고요. 그랬는데 여기에서 안봉근이 2014년 9월 12일에도 한 번 더 독대를 했다라는 진술이 나옴으로써 삼성 측에 불리한 증거가 돼버린 거죠. 이전에 다뤘던 차명 해외 은닉 계좌 있죠. 네. 이걸 우리나라로 들여오는 이 과정과 지금 안봉근 씨가 다시 진술해가지고 이재용이 박근혜하고 독대한 횟수가 훨씬 더 많다 했던 그 기간하고 겹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처음에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하고 합병을 추진할 때 그 나돌았던 가장 큰 소문이 뭐냐면 현금이 부족하다는 거였어요. 이재용이 확보하고 있는 현금과 이부진이 확보하고 있는 현금, 홍라이 현금 다 합쳐도 그 당시 그 해외 펀드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그 합병을 반대했던 엘리엇 펀드가 있었잖아요. 네. 그 엘리엇 펀드를 무마시키기 위해 필요한 현금이 부족하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족한 현금만큼 주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풀어가지고 이 주주총회에서 어떤 그 찬성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작업을 한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그 당시에 박근혜를 만나서 그 역외 재산을 합법적으로 들여올 수 있는 방법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부족한 현금분만큼. 그래서 더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조 원이 그 여기에 그 해외 은닉 재산의 전부가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필요한 만큼이 거기였다는 거지. 2조 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날짜가 그렇게 딱 겹치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가깝게 지냈구나. 그런 국세청 역사상 없었던 전무후무했던 그 탈세를 눈 감아주는 그 제도 자체를 만들어낼 만큼 가까웠구나. 그리고 자세하게 얘기했구나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그동안 이재용 변호사 측에서는, 변호인단 측에서는 이재용과 더불어서 14년 9월 12일 독대는 없었다라는 입장이었고요. 15일날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가서 만났다. 독대를 그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2일날 그 창조경제혁신센터 15일날 가기 전에 3일 전에 만났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3일 전에 만난 내용들이 보면 안봉근이 진술한 거에 의하면 그 안에서 이제 뭐 삼성에 대한 지원 방안 이런 것들이 세밀하게 논의가 됐다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제일모직 합병권이죠. 그러니까 삼성 제일모직 합병권에서 이미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손을 들어줘서 이긴 거잖아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지금 뭐 그 이사장이 구속돼서 지금 형을 살고 있지만 박근혜가 그 말과 뭐 말 두 마리 뭐 이렇게 기타 등등 이 정도로 갖고 이렇게 해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사실은 아까 마차님하고 야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1조 원을 세금 내는 이 9천억을 변호사를 내겠다. 나는 이 사람들이 몇 천억을 박근혜를 줬을 거라고 봐요. 최순실을 줬던 박근혜를 줬던 어딘가로 이거를 그렇게 하고 2조 원을 들여오지 않으면 이게 정부에서 뭐가 이쁘다고 봐줘요. 그러니까 이게 이재용이 정말 철저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표시가 나는 거예요. 박근혜를 만났을 때 자기들이 했던 이야기가 막말로 그냥 박근혜한테 뜯기려고, 그러니까 박근혜가 이제 삥을 뜯기 위해서 이재용을 불러서 이런저런 덕담하면서 박근혜한테 삥을 뜯겼어요라고 하는 거면 최소한 만났다는 사실이라도 잊을 수가 없겠죠. 그럼요. 근데 실제로는 이재용한테 박근혜가 필요했기 때문에 만난 거란 말이죠. 둘이 서로 필요했죠. 지금 자기가 이재용 입장에서는 그 상속 문제를 매듭짓고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십조가 걸려 있는 이 프로젝트인데
여기에 뭐 상무나 뭐 사장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말값이 몇 100억입니다, 뭐 10억입니다 하면 다 족가라 하는 거죠. 그건 니 알아서 해. 그게 뭐 100억이 들든 1000억이 들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이재용하고. 눈앞에 지금 있는 떡이 지금 수십조 원짜리 떡이 눈앞에 보이는데 그 뭐 500억이니 1000억이니 그걸 쓰니 많이 뭐 현금이 왔다 가고 뭐 말이 왔다 가고 이재용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맞아요. 니 알아서 해. 그건 나는 박근혜를 구워 삶아서 삼성전자를 먹어야겠어라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럼요. 예. 이재용 입장에서 아무리 바보천치여도 이렇게 중요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기억을 못할 수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되죠. 예. 박근혜를 만나기 전 100m부터 진짜 며칠 전, 몇 주 전부터 그 필요한 박근혜한테 주고 박근혜한테 받아야 될 거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자기가 그 멘트부터 다 구체적으로 준비해서 들어갔을 텐데 이제 와서 나 기억 안 나요. 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이게 기업 총수가요.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이번 민주정부 들어서는 그게 없지만 기업 총수가 대통령을 독대를 하는 거는요. 그날 가서 무슨 조건을 제시하고 서로 협의 보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문고리 3인방이 미리 접촉해서 예. 조율 다 해놓고요. 박근혜한테 와서 보고하고 이건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얻을 수 있습니다 하고 이재용한테 가가지고는 우리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이만큼 내놔 이렇게 해가지고 조율이 돼요. 조율이 다 되고 나서 당일날 독대에서는 덕담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오케이 눈 마주치면서 입만 맞추는 거예요. 그 정도 선까지만 하는 거지. 실제로 김무성, 유승민처럼 했겠어요? 그렇게는 안 했겠죠. 더럽다. 예. 더럽다. 어쨌든 그래서 입만 맞추고 눈빛만 맞추고 그 자리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실무적인 것들은 이미 문고리 3인방이나 얘네들이 다 끝내놓은 상태고 아까 야수님 얘기 잘하신 것처럼 100억 들어가는 거 그까짓 거 뭐 니들이 알아서 해 실무진에서. 그냥 결제해주고 알아서 해. 이렇게 하면 실무진과 실무진은 따로 움직여요. 은행장과 만나서 협상하고 이러는 거는 실무진들끼리 움직이는 거예요. 최고위층의 결제를 받아서. 그리고 최고위층은 최고위층끼리 만나고. 원래 그렇거든요. 그렇죠. 프로그램이. 프로세스가 그래요. 그래서 이재용과 박근혜는 자기들끼리 만나서 뭔가 의논을 하고 결정을 내렸을 거고 실무진들은 실무에 필요한 부분들만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돈이 이만큼 들어가고 당신들이 애써줬으니까 뭐 한 1억 먹어 뭐 이렇게 요 정도 소소하게 나가는 거예요. 아우 나도 먹고 싶어. 나도 주면 좋겠는데 그건 아니고 어쨌든 그 이재용이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9월 12일이라는 거를 이게 뇌관처럼 숨기고 있어요. 이게 터지면 뭔가 더 안 좋으니까 이거는 철저히 은폐했었는데 안봉근에 의해서 이게 밝혀지고 있고 그리고 다음에 그 재판에서는 안봉근이 이제 증인으로 출석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증인으로 출석을 하면 이제 그 자리에서 이재용이 있는 자리에서 안봉근이 입을 여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반응이 나올지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재판부의 입장에서도 이거는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마도 박근혜와의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추가 혐의가 나올 것 같아요. 박근혜는 끝까지 모른다고 하겠지만 안봉근은 지금 구치소에 수감 중이기 때문에 피습이 두려워서 증인으로 나오지 못하겠다 이런 말은 못하겠죠? 피습? 네. 왜냐하면 지금 정유라 그 피습 사건 이후에 고영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장시호도 장시호도 그렇고 지금 다들 증언으로 나오기를 꺼려하면서 그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나는 피습이 두려워서 증인으로 나설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정유라 그 강도 사건이라고 불러지는 그 사건이 나는 그 사건이 벌어지자마자 버뜩 든 게 박근혜 면덕할 사건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국면전환용이다. 라는 의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마차님이 얘기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증인들이 겁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증인들을 케이지에 담아서 오면 되지 않을까요? 케이지? 강아지처럼? 잔인하다. 아유, 그 커다란 케이지 있잖아요. 그 트럭에 크게 만들어가지고. 아, 방탄차? 네, 호송해주면 되죠. 아, 그럼 되겠구나. 물도 주고 배변 패드도 깔아주고. 아니, 외국 영화 보면 그 마피아의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한 사람들은 증인보호 프로그램을 그렇게 돌려주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보호해주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거는 있고요.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 정유라 건은 허를 찔린 거라 같아요. 허를 찔린 것 같고 거기에서 이제 국정원 정치호 변호사 사건처럼 뭔가 이게 계속 커다란 어떤 신호들이 오는 거 아닌가. 네. 저희는 이게 적폐 세력들의 마지막 발악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안봉근의 다음 재판은요. 12월 18일입니다. 그날 안봉근이 또 어떤 대답을 하는지 주목하면 될 것 같고요. 강한 듯 따뜻한 남자 기정 씨가 정말 좋아요. 어떤 분이 보내주신 삼행시입니다.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강기정, 현우원 같은 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강기정 전 의원의 호위무사 강한 여자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현입니다. 그리고 오늘 잠시 그 자리를 내놓고 있는 우리 마차님도. 안녕하세요. 영광입니다. 마차입니다. 네, 어서 오시고요. 마담 차우치의 준말이고요. 프랑스가 지역 기반이에요. 프랑스. 진짜요? 예. 왔다 갔다 하죠. 프랑스 남자가 지금 그 프랑스에서 결혼한 남편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강 의원님 응원하신다고. 네. 새날에 이제 터줏대감이신 이 김현 대변인께서 네. 응원차 나오셨다가 지금 이게 제가 못 가게 잡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 일요일 날 광주 무등산 포럼 발족식에 가느냐고 예. 시간 계산을 잘못해서 출연을 못해서 일주일 내내 지금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겸사겸사. 저희는 일요일 날 하죠? 예. 네. 무등산 포럼이 뭐길래. 무등산 포럼을 가려고 그 전날 사실은 무등산 포럼 발족식에 원래 추미애 대표가 참석키로 했다가 미국의 무리한 일정, 그 다음날 포항 다녀와가지고 몸이 정말 힘들어가지고 원래 광주로 가기로 했었다가 일정을 취소했어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강기정 의원한테 닦였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분하님. 그러니까 정신이 반은 나갔는데 또 그 토요일 날 김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이제 반 나갔다가 외출을 온전하게 하니까 다음날 분명히 일찍 일어났어. 일찍 일어나가지고 내가 오늘 10시에 광주 가는 기차를 타야 되니까 그 전에 이제 출연해서 방송해야지. 그러면 10시에 서울역에 가야지. 이 생각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이 완전히 이렇게 드러났다가 온 거예요. 제가 근데 이제 우리 대변인님 좀 실드를 쳐드리면 여기 출연하는 모든 정치인 중에 약속 시간 포함 방송에 대한 열의 이런 게 가장 높으신 분이세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미안하셨겠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제 그런 실드는 본방송에 하셔도 되고요. 네. 문제는 무등산 포럼인데 지금 그 무등산 포럼도 그때 그 영상을 봤거든요. 깜짝 놀란 게요. 저도 안 가봤는데 김대중 컨벤션 센터라고 광주에 굉장히 큰 홀 뭐 이런 게 있어요. 송정역에서 시내 쪽으로 들어오는 중간에 있는 거죠. 그렇죠. 송정역에서 한 10분 거리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엄청나게 크더만요. 영상으로 보니까 12,000석을 꽉 채웠더라고요. 거의 아이돌 콘서트 같은 분위기던데요? 숫자가 모이는 12,000명의 숫자도 숫자있지만은 결과적으로 그날 강추 토크, 강기정의 강, 추미애의 추, 강추 토크를 이제 김미화 사회로 하기로 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추미애 대표가 무리한 일정으로 못 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라이브 이원 생중계 토크로 갔는데 오히려 거의 너무 집중됐고 할 이야기 다 하고 추 대표님 다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다. 그래서 새로운 또 다른 토크 문화였다. 이렇게 지금 평가받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실검을 올랐었죠. 네. 무등산 포럼이. 네, 뉴스토픽에도 실검 막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네. 그러니까 제가 금요일 날 아침에 회의에 갔는데 우리 그 정무조정실장인 강희용 실장이 얼굴이 낯빛이 하얘져가지고 제가 이제 이랬거든요. 이제 회의 끝나고 추 대표한테 어떤 내용을 물어봐야 되냐 김미화 선생님이 그걸 이제 강희용 실장한테 얘기를 딱 꺼내고 강 실장이 얼굴이 같은 강 씨잖아요. 강 씨끼리 끈끈한 게 있거든요. 강희용 실장이 거기 지금 실장하세요? 예, 예. 그분. 잘 아시죠, 부장님도? 예. 근데 그러면서 딱 하니까 도저히 못 갈 것 같다고 어제 밤 11시에 대표님이 강 실장한테 전화를 해서 하여간 취소를 하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큰일 난 거지 않습니까? 난리가 난 거잖아요. 저분의 목소리가 한 1.5배로 커진다고 생각했고 톤이 높아진다고 생각하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완전 제가 행사를 망치는 꼴이 된 거잖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가장 메인 게스트인데. 아니 그러니까 그 전사도 있는데 제가 이제 나 못한다 얘기. 그래서 우리 김정우 비서실장 아시죠? 발령기의 대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영상도 엉망으로 망쳐놓은 분. 이번에 더치페이 영상도 대표님 더치페이 하셔야 합니다. 이거 발령기 그분 참 후원금 모금해야 된다 그러던데. 그래가지고 그분이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못 받았어요. 우리 강 의원님께서. 근데 아니나 달라요. 10분 후에 전화가 저한테 와서 이게 뭐다냐. 그래가지고 한 2시간을 곰곰이 고민하시더니만 이제 이원 생중계로 하는 방식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은 11시부터 그때가 이제 본회의에 사회적 참사법이 처리되던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대표님이 본회의장에 계시니까 2시간 동안 꼼짝없이 제가 기다렸다가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강기정 의원, 대표님은 허리가 지금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지만 강기정 의원은 목이 빠져라 계십니다, 지금. 대표님이 이혼 생중계 오케이 할 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허락받고 이제 진행한 거죠. 저는 그날 강추 토크를 라이브 생중계, 이혼 생중계로 진행하는 것을 제 스스로가 참여해 보면서요. 뭐 저도 게스트였으니까. 근데 우리 시대가 지금 바뀌었잖아요. 이제 기술의 발전, 그래서 4차 산업혁명, 혁명의 문턱에 지금 들어서 있고 이미 혁명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우리 정치 문화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제가 그날 라이브 이혼 생중계 토크를 해보면서 앞으로 우리 당의 대표 또는 주요 인사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직접 다니면서 하는 오프상에서 축사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온라인 SNS나 온라인상으로 축사 이런 거 많이 고민해야 되겠다. 아니 그래서 지금 최민희 의원님이 저희 당 디지털 소통위원장이잖아요. 네. 그거 안 보셨구나. 네. 요즘에 그 메일 안 갑니까? 당에서? 어디를요? 아니 당에서 조직에서 잘렸나요? 이상한 디스. 제가 이런 거 잘합니다. 거기에 그 디지털 소통위원회가 더 민주 온 정당화 이래가지고요. 당대표와 전국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가 온라인으로 직접 소통함으로써 조직 동원하는 오프라인 행사 틀을 깬다. 추미애 대표와 최민희 디지털 소통위원장 당원들의 목소리 경청하는 듣는 정당 비전 발표한다. 그래가지고 4일날 12월 4일 오후 7시에요. 페이브 북코리아 역삼동 스튜디오에서 더민주 온 정모 행사를 진행한대요. 강기정 의원이 연락 안 갔습니까? 강기정 의원 저작권인데. 저도 왔는데 아마 일정이 보좌진들이 받았겠죠. 굉장히 심각하게 받으신데. 12월 4일이면 그날 저기 방송 출연한 날이면 서울에 오시잖아요. 예. 일정 된다고 저녁입니까? 네네. 7시. 그런데 아무튼 더 민주 온 정당 좋은데요. 사실은 문화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정당 문화를. 지금 최재성 정당발전위원장이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안을 제시를 하던데 어려워요. 아직 높아요. 당대표도 높고 어렵고 만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런 문화를 온 정당을 통해서 잘 바꿔주면 좋겠다. 강기정이 아마 등소평보다는 조금 더 클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 있다 하는 이 행사의 주된 행사가 강기정 추미애의 강추 토크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강추한다! 뭐를 강추한지는 아시겠죠? 의협심이 강한 강기정, 눈물도 많은 강기정. 그 강기정이 이제 불평등한 대한민국을 평등한 대한민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공정한 대한민국, 함께하는 광주시를 만들기 위해서 나서겠다고 합니다. 문재인과 함께 하겠다고 합니다. 모두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 정부가 책임진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많은 시민들하고 얘기를 나눴던 과정이 있어서 그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자, 무등산 포럼이 그래서 이제 무도도 뭐 지역에서는 엄청 나왔더라고요. 굉장히 성공이 된 그런 부분 축하드리고요. 우리나라 주요 포털에 실검에 올라갈 정도였으면 엄청난 화제성이 좀 있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오히려 영상으로 하는 토크쇼가 더 인기를 끌었던 건 역시 모든 역사에는 반전이 있다.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것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심재철 씨 국회 부의장이죠. 자유한국당 목사의 국회 부의장인 심재철 씨의 최근에 그 적폐청산이라든지 개혁 작업을 내란죄라고 했다는 그런 부분 고소당하시기도 하셨고요. 이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굉장히 분위기가 격앙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8일 날 이제 입장을 내고 또 하루 하고, 이제 오늘은 뭐 실검에서 별로 이분 이름을 찾기가 어려운데요. 근데 어쨌든 내란죄로 문재인 대통령, 그다음에 임종석 비서실장, 윤석열 중앙지검장, 그리고 서훈 국정원장, 이렇게 4명을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지금 했고, 그 유명한 분 있잖아요. 그 지난번에 임종석 비서실장 국회 출석했을 때 그 사보임 해가지고 하루만 운영위에 나와가지고 또 정말 대도 안 되는 얘기 했던 분이 논평을 냈어요. 논평을 내서 고언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이례적으로 그 이제 박완주 수석 대변인, 그 다음에 백혜련 대변인, 그리고 강훈식 원내 대변인, 이렇게 3명이서 이제 3인이 동시에 그 이 한 사람에 대한 걸 얘기한 적이 거의 없어요.
원내나 당이 이제 좀 할 경우는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국회 부의장직을 사퇴하고 어제는 원내대표단 회의 때 출당 조치를 해야 된다고까지 강경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강기정 의원님이 지난번에 왜 그 경위 사건 얘기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심재철 의원하고는 개인적으로 제가 가방을 들고 국회에 들어가는데 경위가 이제 붙잡았어요, 저를. 가방을 좀 보자고. 그래서 제가 아니 남자 경위가 어떻게 여성 국회의원 가방을 보자 그러냐. 그 또 본회의장 강기정 의원이 문제가 됐던 그 사건 있었던 그 공간이 있습니다. 그 이제 의원들이 잠깐 이제 담소 나누는 장소인데 거기에서 경위가 갑자기 오더니만 그랬어요. 그랬더니 심재철 의원이 거기 서가지고 저한테 아니 가방 보여주지 왜 안 보여주냐고. 거기 무슨 체류탄이 들어있지도 모르지 않냐고. 그렇게 막말을 했던 사람이 심재철 의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를 했는데 이분이 맞제소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여당이니까. 언제적 얘기예요? 19대 국회의원 할 때요. 그때는 체류탄 파동 2013년쯤 언제 같은데. 예, 2013년. 예, 뭐 그랬습니다.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심재철 개인적으로. 근데 그때 정부 정말 어마어마했군요. 그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소위 살아있는 권력을 어느 정도로 남용시키고 막말하고 함부로 하는지가 대표적으로 심재철 의원하고 저 개인적으로 있었던 보통 거예요. 국회에서 만약에 그 상황이었다 그러면 보통 국회의원들이 다른 당이라고 해도 어떻게 남자 경위가 여자 국회의원 예, 가방을 보자 하냐. 네, 그렇게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죠. 맞는데 가방을 왜 못 보여주냐 그러면 그 안에 체류탄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이분 뭐 광주 출신이라면서요? 우리 광주 출신인데 광주에서 이미 내놨습니다. 사실은 이 심재철 지금 현 부의장하고 인연은 이제 정봉주 의원하고 인연이 있는 거예요. 2007년 BBK 특별법 할 때 그때 이제 저 정봉주 의원, 한병도 지금 정무수석 등등이 이제 BBK 특별법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이 심재철 부의장이 당시에 심재철 부의장이 몸이 불편해서 지팡이를 짚고 의지하고 지냈는데요. 그 지팡이로 정봉주 의원 눈 가운데 정수리를 내리 찍어서 당시에 큰 문제가 될 뻔했었습니다. 근데 왜 될 뻔합니까? 그때 놔뒀으니까 그때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잖아요. 정봉주 의원이 그냥 그 동료 의원이고 그래서 양해를 한 거죠. 특히 지팡이가 뭐 무기였는데 짚고 다니는 지팡이여서 그냥 봐줬던 거죠, 그때는. 이분 좀 치료가 필요하신 분 아니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 광주의 아시아 문화전당 관련된 예산 등 광주 예산을 심의할 때 특히 너무 그 의사를 분명히 반대 의사를 많이 펼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광주의 출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광주의 고향인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불편한 의원님이시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분이 우리한테는 이제 서울역 회군으로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러죠. 80년 네. 5월 5.18이랑 연관이 있죠. 예. 심재철 당시에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이고 더더욱 그래서 어려운 것이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이라서 많은 그런 부분에 기대를 하고 했는데 오히려 더 어떤 민주주의라든가 또 오늘 내란죄도 국가 정체성을 위태롭게 한다. 그래서 내란죄로 고발을 하는데 이 국가의 정체성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이고 또 우리 민주당 여당인데요. 또 어찌된지 일인지 자꾸 심재철 우리 부의장은 과거에도 보면 그 큰 대세와 반대로 늘 거스르는 연어처럼 연어는 좋은 건가요? 연어는 갔다 오는 건데. 갔다 오는 거고 여기는 돌아오지를 않는 연어가 됐어요. 심재철 부의장 이분이 광주 1고 출신이거든요. 근데 지금 대세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광주 가면은 대동고하고 서석고가 굉장히 좋은 학교로 바뀌었기 때문에 최근에 광주 1고가요. 네. 광주 1고 출신자들이 그냥 어깨가 들썩들썩한답니다. 이 정부 들어서 그렇죠. 광주 1고가 너무 많이 맞습니다. 예. 장하성 실장, 이낙연 지사, 문무일 검찰총장. 저희 아버지도 계십니다. 광주 1고신가요? 네. 근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지금은 광주 가면은 대동고와 서석고가 최고입니다. 그 동의를 왜 안 하지? 좀 동의 좀 해주세요. 의원님하고 둘이만 아는 얘기예요. 아니, 네. 제 2회 다 들었어요. 그랬더니 뭐 그러셨어요? 집안잔치 두 분이 하고 계시더라고. 서석고 나온 푸나님과 대동고 나온 강기정 의원이 형님 아우 하면서 막 무슨
학연 혈연 지연을 아니, 둘이 격파하자라는 새가 날아든다 해서 정말 지연 방송을 하고 제가 있더라고요. 내년에 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정 학교를 편드는 발언을 그렇지, 자제하겠습니다. 그렇지. 그러면 이제 대동고 출신들만 지지하게 되는 이상한 상태 안 돼. 이거는 편집을 안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어쨌든 그러면은 정치인이라는 게 바보가 아닌 이상 뭔가 목적이 있잖아요. 막말하는 것도 사실은. 두 분은 그게 뭐라고 보세요? 심재철은 왜 그런다? 제가 이제 심재철 의원의 이제 이 발언 나오고 나서 되게 급 관심이 높아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심재철 검색어를 상위 검색어에 되는데 제가 일조한 사람으로서 쭉 보다 보니까 정두원 의원하고 이제 그 서가번 전 의원이 이제 방송에 나와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 이제 프로그램에서 이분은 원내대표 경선 나오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회 부의장 임기가 6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원내대표 도전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실제로 뭐 그건 아닌 것 같고 12일이 당대표 아니에요? 당대표? 그러니까 12일이니까 이건 아닌 것 같고 당대표 뭐 홍준표 낙마 이후에. 홍준표를 낙마시키려고 그러나요? 근데 시중에는 홍준표 대표만한 대표가 또 없대는데. 만약에 정치적으로 이득이 있다면 홍준표는 사실 앞날이 불투명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친박과 비박 또는 뭐 친홍과 비홍 이런 사이에서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죄송합니다만 후원금이 올해 3억 걷어야 되잖아요. 후원금 받으시려고? 뭐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막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까요? 정치인들이 어떤 막말할 때 또 발언을 할 때 의도를 갖는데 이 홍준표 대표의 막말은 이제 특활비 이런 것 때문에 물타기 때문에 이제 막말을 했던 것 같아요. 물타기 특활비 유용에 대한 범죄가 드러나니까 이제 그 물타기 하려고 막말했고 심재철 부의장이 내란죄 막말은 이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솔직히 좋다. 아니 저는 후원금. 저 후원금. 요즘에 후원금에 꽂혀 있는데 실제로 우리 그 여당 의원들도 후원금이 지금 잘 안 걷어진대요. 왜냐면은 대선하고 지난해 촛불하고 이러면서 정말 많이들 그렇죠. 비용이 많이 나간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사실은 쓸 수 있는 비용을 대선 전국에서 아마 다 소진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지자들이 뭐 이제 정치인들 알아서 그냥 하시라 이제 요런 게 좀 안심하면서 조금 덜 적극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다 채우신 분들도 있긴 한데 야당은 더 심할 거 아닙니까? 이 기근 현상이. 그러면 소위 말하는 태극기 부대라고 일컬어지는 박근혜 지지자들이 조은진 의원 하나만 후원하고 나머지 저희 자유한국당은 다 싫을 거 아닙니까? 그 홍준표 대표조차도 대구에 가서 막 혼나고 이런 지경이고 유여의 최고위원도 혼나고 유석춘 막 혼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래서 좀 존재감을 좀 드러내야지 후원금이 걷어지지 않을까? 결국은 지금 이 문재인 정부들을 우리 정부가 잘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은 그 순간순간 잘 헤쳐나가는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은 지금 전열이 정비가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열 정비를 위한 지지층의 결집용 메시지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직은 전열을 정비하기에 할 방도도 못 찾고 있는데 그러나 속수무책 당할 수만 없다. 그래서 내 진르는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내 진르는 그냥 발언이다. 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싶습니다. 깊이 의미 부여를 하면 오히려 휘말리는 거다. 네.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그렇다고 어마어마한 막말을 했는데 그냥 냅둘 수도 없잖아요. 법적 대응은 다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지난 22일 정부 조직 개편안 처리를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 스마트폰으로 누드 사진을 보는 모습이 한 인터넷 매체에 걸렸습니다. 이후 심 의원은 누가 카카오톡으로 보내와 뭔가고 봤더니 누드 사진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진에는 심 의원이 직접 누드 사진이라는 글자를 스마트폰에 입력하는 모습이 포착돼 거짓 해명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이 성누리당의 본색을 버리지 못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여성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심 의원의 윤리특위위원 사퇴와 새누리당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국회 윤리특위의 심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안을 제출할 것입니다. 장소가 국회 본회의장이라는 것 때문에
비판을 피하기 힘들 전망입니다. 국민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려울 때 국가가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줘야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금 이런 얘기 했어요. 개헌을 지방선거에 붙여서 추진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방송을 한번 한 적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공천에 관한 부분은 보통 이제 3월 말에서 4월 달 정도에 공천하는데 자유한국당은 가능하면 2월 말에 좀 땡겨서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자유한국당의 이런 생각, 지방선거에는 안 된다고 하는 의도가 뭐라고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동시선거고 우리 당도 동시선거 하자 이런 입장인데요. 야당 입장에서 특히 홍준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개헌을 동시에 선거를 하면 투표율도 올라갈 거고 결국 선거에 불리할 거다. 오히려 그런 정치적 계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제는 지금은 저는 개헌을 지방선거와 동시에 할 거냐 말 거냐도 논의해야 되지만은 우선 그것보다 먼저 개헌안 내용에 대해서 빨리 국회에서 합의안을 도출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우리 강 의원님은 마음이 급해요. 왜냐하면 헌법에 지방 분권이 확실하게 못이 바뀌고 지방정부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권력 구조 말고 그것만이라도 넣어서 개헌할 수 있는 건데 정치인들은 지금 권력 구조 개편에만 지금 현안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일부는. 저는 이제 기본권도 있고 권력 구조 개편도 있고 그런데 저는 지방 재정권이 확보된 자치 분권형 개헌 저는 이거에 관심이 제일 많고요. 예. 홍준표 대표처럼 이걸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지 않으려면 미리 하면 되겠네요. 개헌을 미리 땡겨서. 근데 이 개헌이라고 하는 게 여야가 단일된 안을 만들어가지고 국민들한테 찬성이냐 반대냐를 묻는 거라서 여야가 합의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3분의 2 동의, 즉 국회의원 300명 중에 200명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자유한국당의 사실상 협조가 이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동시선거냐 아니냐 문제를 잠시 좀 접어두고 내용의 합의를 좀 빨리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지금 흐름상 지금 속도나 이런 걸로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우리 대변인님은요? 내년 6월 달에 개헌이 가능하라고 보세요? 최소한이라도 해야죠. 최소한 하려면 개헌 자체가 하나를 뜯어 고쳐도 개헌이니까 요거를 전문이라도 고쳐야죠. 5.18 정신을 넣어야죠. 그렇게 될까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공천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보통 이제 6월 달에 선거가 있으면 3월 말에서 4월 정도에서 한 2달 정도 여유 주고 공천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좀 더 땡겨서 하겠다는 건데 그럼 더불어민주당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공천 문제는 이제 당에서 당헌 당규대로 잘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홍준표 의원이 2월 말까지 한다. 이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이제 만약 단체장 출신, 그러니까 군수나 시장이나 구청장 이런 분들이 만약 출마를 하고자 한다면 3월 13일 날 전에 사퇴 의사를 밝혀야 된단 말입니다. 출마를 위해서. 공직자들의 사퇴 시한이 3월 13일 전이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 볼 때 적어도 2월 말까지 공천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만 그걸 보고 사퇴 여부를 판단하지 않겠냐. 그러면 민주당 공천이 자유한국당보다 빠른 게 좋을까요? 늦은 게 좋을까요? 원래 여당이 늘 먼저 갔습니다. 과거에도 보면 집권당이 공천을 먼저 하고 야당은 그에 대응해서 하는 것이 과거의 관행이었는데 물론 그건 우리 당의 판단이 더 앞서겠죠. 예. 어떤 경우는 빠른 게 좋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늦는 게 좋은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공천은 빨리 하는 것이 좋더만요. 저도 그래요? 이제 선거를 해보면 빨리 해야지 본선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천을 빨리 해야지 빨리 이제 예를 들면 서울의 A 지역의 선거가 빨리 공천이 되면 우리 당이 상대 진영도 분석도 하고 또 우리 공약도 준비하고. 네, 준비를 좀 더 할 시간이 많아져요. 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전략적으로 카드를 낼 때 네. 상대방을 떨어뜨리는 카드를 내려면 늦게 하는 경우도 좋을 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상대의 패를 보고 우리의 패를 까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 여야가 질질 끌 수가 있는데 결국은 여당이 먼저 하더라고요. 그만큼 안정됐다는 의미도 되겠죠. 그렇죠. 안정돼 있고 인력풀도 많고 자신 있다는 거죠.
공천 빨리 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 한 1월 달에 해. 12월 달에 하면 안 돼요? 예. 광주는? 자, 알겠습니다. 방송은 오늘이요. 12월 1일이고 예산안 2018년도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 법정 시한이 12월 2일입니다. 이제 그 이유는 30일 여유를 주는 거잖아요. 계획개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을 해야 되니까 12월 달은 지금 31일까지 있고요. 그러니까 12월 2일까지 이걸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질문 좀 드릴게요. 두 분은 이거 정말 잘 아실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복지라든지 늘리면서 예산안을 지금 국회에다 내밀었는데 항상 해년마다 그러는 것 같긴 합니다. 그 시한까지 닥쳐가지고 뭔가를 하는데 언론들의 예상은 지금 12월 2일까지 이걸 통과를 못 시킬 수도 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산이 이제 법정 기한인 12월 2일 날 통과되면 바로 이 예산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또 예산을 짜게 됩니다. 그러면 전국 시도별로 17개 시도별로 예산을 국가 예산에 정부 예산에 기초해서 다시 지자체 예산을 짜고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집행에 내년 1월 1일부터 집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12월 2일 법정 시한을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시한이 잘 지켜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국회 예산이라는 것이 여야 합의로 보통 처리되고 날치기가 이제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 특히 이명박 정부 때 날치기 많이 했죠. 4대강 예산이나 종평 예산 등 이제 그런 날치기는 우리는 없어야 되고 더불어 이제 직권상정보다 합의를 통한 처리가 중요하겠다 싶어요. 여야가 합의가 안 되면 원래 정부 예산 원안으로 통과시키잖아요. 네. 그러면 여당이 더 좋은 건 아닌가요? 여야 합의로 통과 안 되면 이제 국회의장이 정부안 원안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근데 통과가 되면 좋은데 네. 지금 현재 우리 의석이 과반 의석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부결이 되면 더 큰 혼란이 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는 날치기가 가능했던 것은 과반 의석 이상을 새누리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지금은 과반 의석이 안 되기 때문에 자칫 정부 원안을 통과시키려다가 부결되면 더 늦어지고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지점도 있죠. 정부 원안에는 분명히 지역구 SOC 예산 같은 거는 상당히 반영이 안 됐을 거고 네. 쪽지 예산, 카톡 예산에서 집어넣었던 여당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도 그게 그대로 통과되면 좀 불리한 측면도 있는 거죠. 2012년도 예산 처리할 때 제가 예결위 간사였습니다. 야당 간사.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쪽지 예산 등등이 국회에서 조정된 것이 한 8천억 됩니다. 한 1조 내지는 8천억 정도 됐는데 만약 이번에 이제 여야 합의로 안 되고 정부 예산으로 바로 가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회에서 조정했던 뭐 쪽지 예산일 수도 있고 그 조정된 예산이 누락되기 때문에 그 개별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좌불안석일 겁니다. 예. 근데 지금은 보면은 이 예산안의 쟁점 중에 대표적인 게 공무원 증원 문제거든요. 예. 사실은 그게 뭐 고급 공무원 이런 게 아니고 현장 일선에서 국민들을 위해 존재해야 될 실무 인력 이런 건데 이걸 지금 핑계 잡아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말목잡기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공무원 증원 문제하고 최저임금제 네. 관련 예산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겠다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공무원 증원 문제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필요 불가결한 특히 초기에는 대통령 후보 공약이 17만 명인데 지금 여기는 이제 그동안 조정되어서 훨씬 그보다 작은 숫자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무원은 꼭 필요한 뭐 소방직이라든가 복지직이라든가 군인 중에 부하사관 문제 등 이런 꼭 필요한 인력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동의하고 합의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이제 최저임금제 문제는 지금 정부가 두 자릿수 이상 16% 이상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 30인 미만 기업들에게 4조 원 정도를 지원하겠다. 현금 지원하겠다 이 내용인데 이 역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문제는 오히려 저는 지역에서 다녀보면 30인 이상 그 기업, 100인 미만 기업 이들에 대한 지원이 없어서 오히려 더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입장을 많이 호소합니다. 기업인들은. 근데 이 예산안이 만약에 2일까지 처리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기가 9일까지거든요. 이번 12월 9일까지니까 6일, 7일, 8일
까지도 여야가 합의해서 네. 쟁점을 최소화해가지고 처리를 해야죠. 사실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는데 이게 다 지난 대선에서 공약이었어요, 후보들의. 그러니까 그 공약이었다는 것 하나, 그다음에 이제 선진화법이 통과되고 나서 예산이 제때 처리 안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난해 탄핵 시기에서도 그 시점을 맞춰가지고 처리를 했는데 지금 야당이 계속 이렇게 발목 잡기 하고 정말 필수적인 공무원 증원마저도 지금 뭐 몇 조 원이 느니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12,221명이거든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구대 파출소, 근로감독관, 그다음에 그 출입국 관리 강화, 그다음에 세관 문제, 그다음에 법관 증원에 따른 보조 인력, 그다음에 농축산물 검역 강화, 그다음에 환경 감시관, 화학물질 안전 관리 강화, 그다음 질병 검역 강화. 이번에도 외상센터도 그렇고, 그다음에 AI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럴 때 막 가로사하고 막 이런 일이 생기고, 특히 소방공무원들은 더 힘든 일들이 많은데 이게 무슨 그걸 발목을 잡고 안 된다고 해서 예산안 처리가 안 되면 제가 볼 때는 좀 민망할 것 같고요. 그다음 누리과정 지금 국고 지원 문제가 있고, 또 합의가 된 거는 여야가 이제 선거를 앞두고 이게 이제 선심성 공약이냐 아니냐를 두고 이제 논란이 됐던 것은 기초연금하고 아동수당의 경우는 지방선거 이후로 시행하는 것을 가닥을 잡았다고 하니까 지금 공무원 증원, 그다음 최저임금 후속 예산 요거 갖고 지금 절충안 마련의 논란에 빠져 있다고 하니까 이거는 좀 빨리 좀 합의를 해서 처리가 되는 게 국민을 위해서 좋고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정책 다루는 방송에서 아동수당 나갑니다 하고 막 방송했거든요. 1월 1일부터 나간다고. 근데 적폐 세력들이 지금 이렇게 이걸 연기시키게 만드는 거잖아요. 유권자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아이들 태어나자마자 이제 안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5세부터까지 준다. 0세부터. 어떤 안은 18세까지도 준다. 이런 게 있는데 어쨌건 절충안이 나오겠지만 아동수당 정도는 나가줘야 돼요. 지금 인구 절벽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이걸 알고 계셔야지 투표할 때 이 사람들 찍으면 안 되겠구나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지금 이렇게 꼬투리 잡는 부분 있죠. 뭐 공무원 증원이나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거 잡는 문제가 사실은 다른 용도에서의 딜용 아니에요? 자기들 예산 따가는 그런 딜용? 아니 그래서 사실은 자유한국당 빼고 지금 국민의당하고 저희 더불어민주당하고 호남선 KTX. 예, KTX 그거 뭐 선운 지역에 대해서 일정 정도 합의가 어저께 됐잖아요. 그런데 또 이게 안 되는 거 보면. 네, 그것은 KTX 정부 원래 원하는 무한공항을 들리지 않는 것인데 어제 이제 호남민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이 양당 사이좋게 아름답게 합의해서 무한공항을 들리는 KTX 2구간을 건설하는 걸로 합의해서 예산도 반영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 대통령하고 강기정 의원님하고 약간 비슷한 면을 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키는 안 비슷해요. 그럼 의원님, 대변인님 보시기에 네. 누가 더 잘생겼습니까? 지금 저한테 지금 질문이라고 지금 하십니까? 아니, 당연히 대통령님이 더 잘생겼죠. 의원님 잘생겼잖아요. 근데 지금 의원님은 앞에 앉아있는 분이고 대통령님은 지금 구름이 올라가 계시잖아요. 실생활에 별로 도움이 안 되시는 분이잖아. 아니 전 도움 많이 돼요. 지금 방송이에요? 네, 지금 방송이에요. 방송이에요? 네. 여기 연합뉴스하고 다릅니다. 원래는 제가 적응이 안 됩니다. 원래는 이렇게 앉아있으면 빈말이라도, 강기정 의원이 훨씬 더 멋집니다. 이렇게 해주는 건데, 이거 완전히, 애누리가 없네요. 빈말 잘못하면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지금 강기정 의원한테도 물어보세요. 누가 더 잘생겼는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푸나님. 아니, 마차님이 한번 좀 묻잖아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본인하고 누가 더 잘생겼는지 한번 마차님이 물어봐 주세요. 그거 질문 좋아요. 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우리 강기정 의원님하고 생각하실 때 누가 더 잘생겼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제가 훨씬 더 여러 점에서 잘생겼죠. 자, 악플이 막 몰려오고 있어요.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이런 재미가 있어야죠. 손 막히는 줄 알았어, 자.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식에 참석했는데, 이제 홍종학 장관도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딱 그 중소벤처잖아요. 그러니까 출범식 자체가 굉장히 벤처스러웠어요. 뭔가 좀 약간 스티브 잡스 느낌이 났다고 영상으로 보면은.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앞에 나가서 이렇게 샥 뭔가 말씀하시고 홍종학 장관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큰 흐름 속의 이야기를 해보면은
정치 논란들 속에서 이슈가 안 되고 있지만 지금 혁신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거든요. 네. 문재인 대통령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만큼의 뭔가 혁신을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의원님 지역구 가까운 나주도 혁신도시로 지정된 것도 노무현 대통령 때죠. 그렇죠. 그거는 이해찬 총리가 그쪽으로 예. 또. 예. 그러니까 혁신이란 말이 사실은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잇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잖아요. 네, 우리 문재인 정부 대통령 때 아니 후보 때부터 공약이 소득 주도 성장론이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서민들의 소득을 올려줘야만 주머니를 두둑하게 채워줘야만 경제가 돌아간다. 그동안 재벌 중심의 경제에서 이제 서민들, 국민들의 주머니를 채우자 이런 소득주도 성장론으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되셨는데 이제 정권을 잡고 보니까 이 소득주도 성장론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혁신성장론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론과 혁신성장론을 두 바퀴로 해서 우리 문노믹스, 현 문재인 정부, 우리 정부의 경제 기조로 가져간 것 같습니다. 이 혁신성장론의 핵심 키가 이제 중소기업의 벤처부와 중소기업의 지원이다. 이렇게 해서 중소벤처부 장관을 신설하고 이름도 중소벤처부로 바꾸는 그런 만큼 우리 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 여부가 중소벤처부의 성공과 맞닿아 있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벌 위주의 성장으로는 이제 한계에 딱 부딪힌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소위 낙수경제로는 안 된다. 이제는 중소기업에가 일자리가 있고 중소기업이 배부르고 일자리가 중소기업으로부터 나오고 창업하고 벤처하는 곳으로부터 일자리가 생긴다. 이런 어떤 근본적인 경제에 대한 대전환이죠. 생각의 전환. 그걸 문재인 대통령이 중소벤처부 장관을 만들면서 거기에 그 이름도 훌륭한 홍종학을 장관으로 세우면서 지금 출정을 한 것 같습니다. 저도 홍종학 의원님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네. 굉장히 세련되신 분이세요. 저랑은 제가 2015년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제가 정책위 의장을 할 때 제가 정책위 의장을 잘 못할 것 같아서 사람들은 홍종학 장관을 당시의 의원님을 수석 부의장으로 세워서 경제정책이나 이런 걸 해나갔던 거죠. 네. 근데 잘하셨죠? 잘했죠. 네. 그런데 이 벤처부 장관도 잘하실 거예요. 원체 아니 강기정 정책위장이 잘하셨죠. 제가 잘한 건 순전히 홍종학 장관 당시의 수석 부의장의 도움 때문에 잘하게 됐습니다. 아까 거 좀 만회해볼라 했더니 잘 안 되네. 강기정 허위부사. 그게 연관성을 짓자면 혁신은 사실은 창조 경제만큼 어려운 이야기이긴 해요. 네. 개념적으로는 되게 모호할 수 있는데 어떤 기조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서는 이제 기본 바탕은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왜 우리가 IMF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대기업 몇 개가 무너지니까 나라 경제가 흔들려 버리는 상태. 중소기업이 탄탄하면 사실 그럴 이유는 없는 것이고요. 우리 강기정 의원님께서 데이터 산업, 빅데이터.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일반적인 그 정치인들한테 많이 안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게. 빅데이터라든지 데이터 산업에 대해서. 예. 거기에 대해서 요즘 굉장히 치고 나가시더라고요. 앞으로의 산업, 미국에 있는 구글이라든가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돈을 벌고 있고 실제로 창업을 하고 있고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 번 목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많이 알게 모르게 이용한 페이스북 같은 거 이용하면 바로 그것이 거기서 모여진 그 접속된 우리들의 데이터가 다 페이스북은 돈으로 되어서 우리한테 팔아먹고 있는 이런 형국이어서 데이터가 엄청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이디어가 있고 그 아이디어에서 데이터를 통해서 돈을 버는 이런 메커니즘으로 갈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최근에 광주에서 어떤 토론회의 기조 발표를 하면서 데이터 산업 진흥원을 광주에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광주의 중소기업들을 키워야 되겠다. 지원해야 되겠다.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의원님? 네. 이 좋은 거를 광주에만 하시려고 그러세요? 전국적으로 하시죠? 지방정부에서 이 데이터산업진흥원을 이렇게 이제 만들고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는 이와 유사한 것이 있기는 합니다. 네. 앞으로는 이제 우리 강기정 의원님을 빅데이터의 선두주자 이렇게 해가지고 강데이터 이렇게 부르는 걸로. 제가 요즘에 강연을 많이 요청받고 있는데요. 그 강연의 주제가 주로 문재인 정부에서
또는 제4차 산업혁명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강기정 제가 어떻게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맨날 싸움만 할 줄 알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왜 이러세요? 제가 그 속에 튼실한 컨텐츠가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참 그거 아세요? 네. 강기정 의원이 공대 출신이라는 거? 알죠, 다. 이분의 빅데이터가 저한테 완전 저장돼 있거든요. 대동구 이야기도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가 대동단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거죠. 이제 정치인이 어떤 이미지화 돼 있는 부분이 어떨 때는 그게 좀 힘들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시대적 흐름을 정확히 깨고 계신 거예요. 제가 지금 최근에 핸드폰을 바꿨는데 네. 이 구글이라는 놈이 하는 짓을 보면은 무서울 정도예요.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산업으로 활용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네. 실제로 여당, 야당을 떠나가지고 4차 산업혁명에 적응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은 저는 많지 않다고 봐요. 네. 기존의 패러다임이 안 바뀌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왜 예산 안 갖고도 아직도 여당 국회의원 분들도 SOC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자기 지역구 분들 설득 못 시키는 거예요. 네. 좀 어려운 문제죠, 사실은 그게. 사실은 SOC 우리 정부에서는 이제 도로 SOC는 줄이겠다. 대신 철도는 그대로 하겠다. 이런 원칙은 참 좋거든요. 그 도로 SOC 줄여서 그 돈으로 사람에게 투자하겠다. 교육이나 보육이나 아동수당. 이런 기본적인 전환이 지금 정권 교체를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참 아픈 기억인데 4대강, 이명박 때 4대강 24조 투입한 걸 가지고 저희들이 싸웠는데 지금은 돈 앞서 말씀드린 최저임금 이건 기업에 3조 주겠다.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지원해 주겠다. 또 그 일자리를 위해서 공무원 증원하겠다. 이게 사실은 4대강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에 대한 투자 또는 일자리에 대한 투자란 말입니다. 근본적인 패러다임이 전환된 것 같아요. 저는 부산에서 맨 처음 그 구속된 학생들을 변론하면서 소위 민주화 운동에 한 다리를 걸치게 됐습니다. 그 학생들이 왜 잡혀왔냐 물어보니까 광주 학살의 진상을 부산 시민들에게 전파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이 가장 큰 죄목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광주는 우리의 문제가 됐습니다. 우리는 87년 6월 항쟁에 이르기까지 모이면 우리끼리 노래를 했는데 그때 그 노래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임을 위한 행진곡이고 그 다음 5월에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즐거운 행세 지는 반대로 이빨만 나부터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새 정부는 5.18 민주화 운동과 촛불혁명의 정신을 받들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온전히 복원할 것입니다.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새날이 올 때까지 새날이 올 때까지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대변인님, 강기정 의원님하고 왜 그렇게
의리처럼 느껴지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키가 비슷해서. 그럼 김미화 스님하고 키 비슷하죠. 아니, 사실은 제가 이제 17대부터 정치를 하셨고, 저는 17대 때는 청와대에 있어서 17대는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18대 때 다시 당으로 와서 부대변인 하고 비서실장을 하셨어요. 그 정세균 의장의 비서실장인데, 당시 대변인이 김유정 대변인이고, 이기 대변인이 노영민 의원인데, 노영민 대변인은 현장형은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연배도 좀 높고, 그러니까 이제 현장을 주로 제가 이제 다니고, 비서실장도 보좌로 늘 현장에 가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현장을 같이 다니다 보면 얘기를 아무래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이제 이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때는 선진화법이 되기 전이니까, 이제 싸움이 많았어요. 국회에서. 몸싸움이 많았는데, 그 몸싸움이 딱 시작되면은, 그 현장에 거의 동시에 나타난 사람이 3명인데, 강기정, 최재성, 김현이에요. 근데 최재성 의원은 사실 앉은 키가 굉장히 커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때 의경 본청 안으로 이제 당직자들을 이렇게 끄집어서 올리는데, 의경이 이제 밑에서 잡아 당기는 거죠. 떨어지면은 이제 내진탕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최재성 의원이 발길질을 하는데, 맞았다, 이제 의경이. 그래서 고발이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절대 맞을 수가 없다. 신체공학적으로. 예, 신체공학적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강기정 의원이 사건 사고가 많았잖아요. 김성애 의원 사건 때도 사실은 눈 깜짝할 사이에 피가 철철 나오는 거예요. 그 아까 얘기했던 제가 이제 심재철 의원하고 사건 벌어졌던 그 현장 비슷한 곳인데, 그랬더니 김성애한테 완전 맞은 거죠. 그러고 나서 경위를 사실은 그 전에 두 의원이 경위를 때렸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 경위는 기분이 엄청 나쁘잖아요. 근데 이제 막판에 이분이 이제 붙은 거죠. 근데 제대로 때리질 못해서 신체공학상. 사실 그때도. 그러니까, 팔이 짧거든요, 이분은 또. 제가 봤을 때는 뭔가 남다른 의리가 있어. 아니, 그래가지고 그랬고, 그 다음 경위 그 버스 건은요, 뭐 2차 때도 얘기했지만 도망갔어요, 사실은. 비겁하게. 자기가 사건을 벌려놓고 또 구설수에 휘말리니까 도망을 갔는데 제가 운영위원이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CCTV를 당시에 새누리당에서 공개를 안 하는 걸 제가 기어이 CCTV를 공개하게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꼭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경찰이 맞았다고 주장한 경찰 있지 않습니까? 202 파견 나가 있던 경호실에 파견. 네. 그 지금 이제 버스 운전수 1심 끝났는데 그 2심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이 둔갑했어요. 우리가 제 보는 앞에서 이제 옷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경찰차에 탔어요, 버스. 그 버스에 탄 사람은 B라는 사람이고요. 맞았다고 주장해서 막 피 났다고 한 그 A라는 경찰은 뒷문으로 빼돌렸어요. 그거 혹시 기억나세요? 강기정 의원님? 어떤 야만의 시절, 국회가 야만의 시절이었던 이야기여서 별로 유쾌하지가 않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두 분의 우정이 너무 좋아 보여서 여쭸던 말씀이고요. 자, 과거는 잊자고요. 네. 아니, 과거를 잊으면 안 돼요.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저는 잊고 싶어요. 민주화의 도시 광주에서 무려 삼선하신 분이 갖고 있는 컨텐츠도 이제 좀 보고 싶다. 광주의 아들 강기정은 5.18 정신을 계승하는 강기정으로 가야지. 그러고 나서 시장이 되고 나서 무한한 컨텐츠를 한 게 맞지. 이념과 노선과 철학이 없는 정치인은 사실은 저는 그거 막 당연한 거고요. 예. 안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용만 합니다. 차 시간 때문에. 자, 강기정 의원님 또 광주로 내려가셔야 되니까 급하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